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2000년대 초반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공개는 정말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스케일도 스케일이거니와 탄탄한 등장인물의 연기, 거기에 더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제한한 고증은 완벽에 가까웠죠. 대작 영화로 이야기되는 발지 전투를 보면 타이거 전차가 M47 패튼 전차로, 셔먼 전차가 M24 채피 경 전차로 출연합니다. 그러니 하며 마음으로 보면 되지만 영화에 엄청나게 많이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에 비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마켓 가든 전투에 등장하는 타이거와 돌격포는 정확하게 전투차를 재현하진 않았지만 영화에 몰입하는 데는 전혀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형 장비까지 높은 고증을 보이는 상황에서 보병의 복장, 소화기들의 고증은 정말 넘사벽 수준이었고, 이러한 바탕을 기반으로 단단한 스토리 구성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게 만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발표된 퍼시픽 역시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완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또 지난 다음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등장한 미드, 마스터 오브 디 에어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시리즈와 마스터 오브 디 에어의 제작사는 달라서 다른 시리즈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제작한 HBO에 제작하기로 한 시리즈인 걸 애플 TV에서 인수한 내용이라 거의 3부작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1년에 발표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화면 수준도 매우 높았지만, 그 이후 20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마스터 오브 디 에어의 화면은 정말 뛰어납니다. 100 feet. 고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CG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의 뛰어난 고증은 각 기체들의 극의 몰입감을 한층 강화시키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 퍼시픽의 스티븐 스필버그의 톰 행크스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전쟁 서사시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보는 만큼 약간의 극의 전개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폭격기를 주요 무대로 한다는 겁니다. 전쟁 드라마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의 시선으로 서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상 전투기는 조종사 개인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인 조망은 어렵고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힘이 들죠. 2시간 내외로 마무리되는 영화의 경우 관객의 집중도가 높으니 가능하지만, 여러 편으로 편성된 드라마의 경우는 한 사람이 끝까지 끌고 나가야 하는 소재의 다양성 면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전투기라는 것은 특히나 요즘 같은 전자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2차 대전의 기체는 조종사의 개인기에 깊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활약상이 조종사의 관심점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폭격기는 다릅니다. 당장 조종석에만 해도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탑승하죠. 2차 대전 미군의 극강화 폭격기 돈트리스에도 2명 이상이 탑승하지만 조종사와 후방 사격수로 나누어지며, 임무가 완전히 분리된 구성원이 아니라 부조종사는 조종사의 임무를 대체할 수 없고 임무에 대한 의견 개진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위기가 있어 기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폭격기의 좁은 조종석에서 급박한 상황을 갈등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그리고 10명이 탑승하는 B-17의 특성상 다양한 인원의 시점에서 임무를 보여주기가 좋습니다. Pilots and crew, get ready to pick. You son of a bitch! We are gonna sit here and take it. You hear me? We're gonna take it. Lead pilots and crew, we're gonna stick with our mission as long as we can fly. Somebody check if that last hit ruptured a fuel tank. 하지만 이런 구성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격기라는 부분은 몇 가지 약점이 있죠. 이후에 이야기할 예정이지만 폭격기라는 것은 현란한 기동을 보이면서 적 상공에 진입하여 폭격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체가 아닙니다.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높은 고공에서 강력한 12개의 기관 총자를 탑재하고 밀집 대형으로 사격이 없는 방어 대형을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교류로 구성된 기체들이죠. 아주 강력한 기총으로 구성해서 하늘의 요새처럼 대형을 이루고 비행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라 현란한 기동이 없습니다. 이제 톰 행크스의 구축감 드라마 그레이하운드보다 주인공 기체의 역동성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We'll always be looking for you, Evie. Air escort to Greyhound? 하지만 워낙 제작자가 제작자인지라 그게 현실감, 연출 하나만으로 2차 대전 영화 매니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극 중에서 등장하는 커티스 르메이 같은 이름은 너무나 잘 알려졌지만 실제로 스토리를 끌어가는 인물은 폭격 대대장 격인 이건 소령과 클레븐 소령입니다. 219, it's 2 o'clock! 각각의 스토리 전개와 등장인물은 작가의 상상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이곳에 등장하는 미군의 작전과 무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They're coming from everywhere! Fire! Datacon move! 먼저 유럽 전선의 전략 폭격 전투의 주력 보잉 17 폭격기입니다. 독일의 후방 생산시설, 주요 기지를 타격한 미군의 물량 공세를 보여준 또 하나의 공군 전력이었죠. 두 번째, 노든 폭격 조종기입니다. 당시의 폭격은 고공에서 자유낙하형 폭탄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제대로 맞을 리가 없는 폭격이었습니다. 물론 이러니 한 번에 300대씩 폭격기를 띄우고 각 폭격기마다 가득 찬 폭탄으로 어디라도 한번 맞아라 라는 식으로 떨구는데요. 조금이라도 이런 폭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나름 미군의 극비무기 노든 폭격기가 있었죠. Bombs away! He's gone. 그리고 P-51입니다. 무슨 뜬금포냐고 하지만 미군의 독일에 대한 전략 폭격은 P-51 무스탕이 도입되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P-51은 미군의 전략 폭격이 가능하도록 한 주요 전력이었고 오프닝에서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스토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17과 노든 폭격 조종기, P-51과 B-17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는 3화의 주요 내용인 슈바인프루트 공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